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고환율 기조가 계속되자 오늘 정부는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국내 투자 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불법 정보나 허위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함께 언론, 정보 유통자의 책무를 강화시키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한 입틀막법으로 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빨간 자선 냄비를 거리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코너에선 장규영 구세군 홍보부장과 함께 나눔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뭐 징글벨 노래 들으면서 오셨나요? 요즘 거리에 옛날처럼 이렇게 소리가 많이 들리진 않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금 그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연말 풍경도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여하튼 크리스마스 이브에 두 분과 함께 하게 돼서 좋습니다. 아주 연말이지만 고환율로 인해서 소비심리 얼어붙었다는 이런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어지고 있는 고환율과 고물가.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주제인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홍익표 의원님 보세요. 아무래도 그 환율이 너무 이제 지나치게 높은 네. 환율이 유지될 때는 가장 큰 피해는 이제 수입 물가가 제 영향을 주죠. 우리가 수출도 많이 하지만 수입을 해서 가공해서 내다 팔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당장 전 세계적으로 좀 원유값이 비교적 하향한 장소인데 우리나라만 많은 분들이 휘발유나 경유 지금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입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면 지금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식재료예요. 그러니까 식재료가 가격이 많이 오른 걸로 아마 느끼실 텐데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외식하려고 하면 가격 부담이 많이 생긴 거는 우리나라 농산물의 그 우리가 자급자족률 2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쌀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식재료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의 인상 그리고 제조업체들은 아무래도 수입 원자재들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인플레 압력이 계속 가중되고 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물가 그 환율이 높아지고 물가가 오르는 심상치 않으니까 소비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요. 그래서 최근에 정부도 발표했지만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는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돼서 말씀하신 대로 연말 연시가 다가왔지만 전혀 시장에 얼어붙는 꽁꽁 얼어붙는 추세고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 12월 달이 2달치 장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사실은 비상경 때문에 망했고 올해도 장사가 여의치 않으면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연말 또 특히 소비심리 얼어붙은 거 우리가 뭐 환율 고공행진 이런 부분도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어쨌든 지금 그 고환율과 고물가 이런 부분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조혜진 의원님 보세요? 그 서민 생활이 힘들다는 거를 저희 사는 동네에서 많이 느낍니다. 꽤 됐어요 벌써. 저도 그 동네 가게에 자주 가는 편인데 저희 동네가 빈민촌은 아니거든요. 서민촌인데 저는 그래도 가면 음료수도 사고 과일도 사고 여러 개를 사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그냥 막걸리 하나 사가고 꼬이 이제 돈 가져와서 막걸리 한 병, 소주 한 병, 맥주 한 병 사가고 우유 한 팩 사가고 오라통이 나시나 봐요. 그거 한 병씩 사가시는 거 보면. 아니 야 그렇게 여유가 없다? 예, 정말 어려운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 집으로 가다 보면 그 길가에 한 집 걸로 다 지금 폐업이에요. 가게가 문 닫아 가게 있죠. 내놨고. 예. 그저께도 제가 가면서 쫙 봤거든요. 예. 연달아서 제 집 내 집이 그냥 그렇게
내놓은 것도 있고 그 전체적으로 이제 어려운데 물가 환율이 이제 높으니까 물가는 이제 이전부터 물가고 벌써 상당히 좀 서민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고 환율이 높다는 거는 이제 돈 가치가 그만큼 이제 떨어지는 것이고 그 물가하고도 관계 있는데 가진 돈 가지고도 구매력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서민들은 기본적으로 안정 자산이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생계 자체, 가계 자체가 불안정한데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은 있는 돈도 또 더 안 쓰게 되는 거거든요. 미래에 어떤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돈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지만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서민들은 지금도 어렵지만 미래가 더 걱정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또 더 안 쓰게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이 경기 침체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네. 좀 그 참 대책이 참 시급하다는 생각을 많이 그래요. 하게 됩니다. 대책도 시급하고 이게 경기 어떤 흐름도 좀 여러 가지가 좀 다 좋은 방향으로 꺾여서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보니까 이 여의도에서 좀 가까운 데 중에 뭐 이제 뭐 홍대 앞, 연대 앞, 이대 앞 이렇게 있는데 이대 앞에 그렇게 폐업한 데가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대 앞은 오래됐어요. 그 그죠? 현상이. 예. 그래서 야 이게 간단치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 오늘 고한율 기조가 계속 꺾이지 않자 오늘 금융당국이 구두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이 30원 이상 떨어진 1,449원 80전에 마감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대책도 내놨습니다. 해외 주식 팔고 국내 주식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겠다. 서학개미 미장에서 국장으로 돌아오라. 서학개미여 돌아오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경제금융당국이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서학개미를 계속 꼽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까지 내놓는 건데 올바른 진단에 올바른 처방이라고 보세요. 홍익표 의원님. 일단은 이게 근본적인 처방은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뭐 나름대로 지금 급하게 네. 그 시장에서 가장 문제는 이제 결국은 달러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미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 급격히는 건 한 2, 3년 사이에 해외 투자 서학개미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 요인이 있고 이 서학개미를 좀 국내 시장에 돌리자.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거죠. 환율 안정과 국내 증시 부양 두 가지 효과를 겨냥한 거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는데 이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선택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일본 사례도 보면은 뭐 우리하고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일본의 엔화가 약세하는 이유 중에 이 큰 몫을 하는 게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여성만은 아닌데 예. 주로 이제 한때는 여성층 그 큰 돈을 가진 여성층들이 있어서 이제 일명 그렇게 붙였는데 일종의 엔캐리를 하는 이 어떤 그 개인 집단 네. 이제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영화가 90년대 중후반부터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일본 엔화가 금리가 낮잖아요. 네. 금리가 낮으니까 금리가 높은 다른 그 통화를 사는 거예요. 엔화로. 그리고 그 돈을 갖고 있다가 거래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 엔화는 계속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죠. 그 돈을 그 돈을 사니까 외환 시장에서 일종의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서학개미나 이런 여러 가지 그 국내 수요,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은 미국 증시에 투자하면서 달러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요. 또 우리 국내 기업들도 자기들 해외 기업들이 그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이걸 안 내놓는 거예요. 네. 계속 저 달러 가치가 높아가니까 그러니까요. 안 내놓지 네. 않고 특히 지금 12월 달이 연말이라 그 결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달러를 내놓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맞물려 가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결국은 금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금리를 높이지 않는 한 그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구두 개입은 한계가 있고 네. 역대적으로 그 어느 정부든 그 이 소위 환투기 세력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이긴 국가는 없어요. 싸울 수도 없고 예. 그런 측면에서 그 환율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장의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금리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네네.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달러 수요를 줄이고 원화 수요를 어떻게 늘릴 거냐 국내 시장에서.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했었어요. 우리가 압도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나 조선 산업을
예컨대 그 원화 거래를 좀 늘린다든지 기업들한테 유도를 해서 그 경우에 원화 거래하는 만큼은 환해증 차원에서 뭔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검토를 하는 등 해서 제가 보기엔 그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구두 개입이나 외환 시장 개입을 통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이 환율 안정의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조혜진 의원님한테 녹취 하나 듣고 질문을 드릴게요. 해당되는 얘기 같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환해지 HEDGE죠. 세부 방안을 위한 TF 운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려 나타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보건복지 간사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을 함부로 넘보지 말라.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권력이 필요할 때 꺼내서 환율 방어용으로 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닙니다. 어제 복지부는 연기금의 전략적 환해지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구성원으로 한 TF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환율 방어를 위한 국민연금 동원 절차를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무리하게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수출 기업에까지 달러를 풀라고 권고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입니다. 자, 요 질문을 갖고 두 분한테 이제 각각 질문을 드릴게요. 조혜진 의원님, 예.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용으로 함부로 꺼내 쓰지 말라.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그거는 지난 정부 때도 네. 거의 지난 정부 때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연금 자금을 정책적으로 동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늘 뜨겁게 논쟁이 붙었거든요. 네.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 연금을 동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안에 내부의 통제 장치도 있고 기본적으로 연금이라는 거는 정부는 관리자지 주인은 국민이거든요. 국민의 노후 자산인데 그 노후의 생활에 걸린 건데 그거를 국민연금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수익을 늘려가지고 안정적으로 나중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연금 자체가 계속 지금 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 이 그 환해지에 동원하게 되면은 국민연금이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일정 부분 포기해야 되고 네. 그 환율 안정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고 잘못하면은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급환불을 꺼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은 국민연금을 거기 동원하는 문제 네. 그것도 본격적으로 일시적으로 미봉책으로 잠깐 동원한 건 모르겠지만은 지금처럼 이제 TF 만들고 이래가지고 협의체를 만들고 해서 동원하는 문제는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 거거든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 구두로 개입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불을 끄는 효과는 있지만 구두 개입이라는 게 이게 그래도 안 꺼지면은 정책 동원하겠다는 그 일종의 압박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정책을 동원했을 때 그것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관건인데 이 문제의 원인이 구조적인 데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나중에 구두 개입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 개입을 해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상세한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정부도 그렇고 지난 정부도 그렇고 돈 가치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계속 정책을 해왔거든요. 돈 푸는 쪽으로 최저임금 올리고 뭐 그 예산 계속 기록적으로 올리고 돈 푸는 쪽으로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풀면 결국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고 달러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 개미들이 그쪽이 장기적으로 해보니까 그쪽 달러 투자가 수익성이 국내 그 국장보다 훨씬 더 낮다라는 경험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거를 좀 비과세 조금 혜택 준다고 해서 돌아올 수 있느냐.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과 구조적 해법으로 접근을 해야지. 근데 지금 당국이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네. 홍익표 의원님, 그러니까 그 환율 방어용으로 국민연금 끌어다 쓴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플러스 이게 정부가 연기금의 전략적 환해지를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도 좀 같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의 정책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지금 그 전략적 환해지를 먼저 같이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될 텐데요. 전략적 환해지를 한다고 하는 게
그 당장 무슨 돈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와프를 한 거거든요. 네. 한국은행하고 그 저 국민연금기관이 지금도 이미 하고 있어요. 대략 그 규모는 한 650억 불 규모거든요. 이거는 이제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을 활용하겠다 이런 안전장치로.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그 달러 스왑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걸 직접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뭐라 그럴까 안전장치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이 650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금액을 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거 걸 그대로 했다면 연장했다면 650억 불 규모의 네네. 그 여유의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이제 안전장치라는 측면에서 우리 환율의 우리 그 원화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국내 외환 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 보면서 환율이 조금 안질 수 있다. 그게 이제 전략적 환해지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당장에 무슨 그 돈을 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그 달리 봐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당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을 가져와서 쓰겠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국민연금이 가진 자산을 일종의 보증 뭐랄까 스와프를 해놓은 상태고 현재 우리나라 국민 그 연금의 총 자산 중에 57%가 해외 시장에 가 있어요. 해외 자본 시장에.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략 총 금액 규모로면 대략 한 780조쯤 된다 그래요. 네네. 상당히 많은 돈이 해외에 가 있죠. 이유는 어차피 우리 국내에서는 점점점 그 국민연금이 기금이 고갈돼 갈 거 아니에요. 뭐 일시적으로 빠졌을 때 금융시장에 받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비중을 계속 낮춰본 거예요. 그리고 그 국내 시장보다 국내 주식시장이 그동안 이익을 못 냈죠. 과거에 최근 한 6개월간 급격하게 한 1,500포인트 가량 오른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해외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된 거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 한국은행 총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그 국내 그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그 물량을 좀 조절해 달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년 한 이 1,000억 불을 내보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한 600억 불이나 700억 수준으로 조금 낮추면 당장 외화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환율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 뭐 장기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지금 현 단계에 우리가 그 금리라는 수단을 쓸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 외환 수급 상황에 어려움이 있으니 국민연금도 거기에 일정 정도 동참해 주는 게,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이나 국내 경제 안정되는 게 40%가 넘는 나머지 자산에 대한 가치가 이것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꼭 그게 손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 시장을 위해서 이쪽 시장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양쪽 시장의 밸런스를 국민연기금이 연금이 좀 활용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밸런스 게임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고요 주제는 그 정도 하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어제 통과된 직후 국회는 곧바로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역시 24시간 필리버스터 끝에 오늘 낮에 통과됐습니다. 통과되기에 앞서서 오전에 회의에서 있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토대이고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는 개인의 존엄과 공동체의 가치를 해치지 않을 책임을 같이 지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불법 허위 정보는 혐오, 폭력, 차별을 확산하며 민주주의를 잠식합니다. 악의적 선동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그 혼란을 이용해 재미를 보려는 무책임한 자유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도 근절해야 합니다. 고의적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는 단호히 퇴출시키겠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강화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자, 조혜진 의원께 네. 먼저 여쭤볼게요. 해당 법안을 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국민의힘은 입틀막 법안이다. 자, 이 법안 어떻게 평가하세요? 취지 자체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피해를 여러 번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런 저 같은 사람이 입었던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그걸 바로잡는 기능보다는 다수의 국민들의 그런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그 언론 자유 이런 것을 억압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그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면은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굉장히 이 그 당사자들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보고 네. 또 여야가 같이 머리 맞대고 법률을 정치하게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만들면 예를 들면 불법 정보 같은 경우도 보니까 뭐 혐오 차별 네. 이런 걸 뭐 선동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혐오라든지 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이게 객관적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요. 네.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이 그냥 통상적인 그런 그 상식적 이제 그 윤리관념이나 도덕관념으로 볼 때 좀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나 저런 거 싫어. 난 저런 거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일반 인간의 보편적 감정에서.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기 싫어. 이런 그럴 권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네. 그런데 그거를 다 혐오라고 하고 차별이라고 해버리고. 어디부턴가 혐오인가? 예. 예. 그러면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이 자기 입을 막아야 되고 자기 감정 표현을 못하고 자기 권리 행사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그렇고 허위 정보, 그 조작 정보라는 것도 너무 좀 막연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이 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기 상임위하고 법사위에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거의 뭐 이렇게 좀 심하게 말하면 누더기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방향은 똑같아요. 결국 이제 그 방향이 뭐냐 하면은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비판 견제는 회피하려고 하는 쪽으로 그럼 계속 정치적 갔거든요.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도 그거를 이제 집어넣었잖아요. 그런 걸 빼야 되는 것인데 집어넣고 또 그 친고죄 같은 경우는 거꾸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건 또 뺐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권력을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이라도 실제로 잘못이 있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비판해 가지고 명예가 훼손되면은 그렇게 한 사람 언론이든 뭐 유튜브든 간에 그 벌을 받아야 되는 네. 그런 이 법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라면은 진짜 원래 그 선의의 취지를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같은 거 이제 빼야 되고 친고죄 같은 거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오해가 없는 거죠. 근데 거꾸로 했기 때문에 네. 위헌 요소도 많고 그래서 이 법이 이대로 집행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가장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뭐 표현의 자유, 억압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좀 주관적인 그 요소기도 하지만 결국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이 여기서 권력이라면 뭐 진짜 힘 있고 돈 있고 뭐 이런 우리 사회의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될 거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핵심은 아까 제일 중요한 게 그 허위 조작 정보를 활용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 이 손해 한 5배 이상 할 수 있게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 여기에는 저는 근원적으로 제가 여러 차례 그 법원행정처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도 주문을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예. 우리 법원의 책임도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법원이 우리나라 민사 소송에 대해서 이 처벌액이 너무 낮아요. 그 손해 그 배상액이. 예를 들면 뭐 허위 사실을 해서 그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에 그로 인해서 떨어졌다고 했을 때에도 대체로 500만 원에서 많아야 100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 그 본인이 씻을 수 없는 그 불명예나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만 원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법원의 책임도 좀 있어요. 민사소송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의 리스크가 너무 작다.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사실은 민사적으로 했으면 저는 형사적인 것보다 민사적으로 강화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민사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형사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적인 문제 저도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 과방위 원안은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법사위에서 손을 너무 많이 대면서 더 나쁜 쪽으로 좀 개혁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법사위가 그런 의견이 있었다면 그 과방위로 돌려보내는 게 맞습니다. 자기들이 수정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핵심이 뭐였냐면 원래 과방위에서는 가짜 정보에 대해서 고의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처벌하게 돼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없앴어요. 고의성을 없앴다가 이제 논의 과정에서 다시 고의성 부활이 됐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그 뜻하지 않게 그 허위 사실을 전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SNS에 우리가 리트윗하는 경우. 예. 근데 그게 고의성이 있어야만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그나마 이건 살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과방위 안에는 이걸 폐지시켰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폐지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법사위에서 부활해가지고 본회의에 수정 통과가 됐습니다. 이건 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아까 조혜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했을 때도 그 당사자가 명예훼손을 느낀다면 고위공직자라든지 정치인 그리고 재벌 기업들 뭐 이런 쪽에서는 사실을 얘기했을 때 기업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빨리 개정을 해서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친고죄도 부활하는 게 맞아요. 친고죄는 제3자가 신고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력자한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장관한테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불편한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3자가 대리 신고를 해서 할 수 있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친고죄로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점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 질문은 조혜진 의원께 먼저 드려볼게요. 이거는 홍익표 의원님께 드리는 게 낫겠다. 민주당 주도로 만든 법안이 당정되면 국민의힘 주도로 이제 필리버스터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회 요구를 거부하면서 악법을 만드는데 협조할 수 없다. 이건 최소한의 저항이다. 자, 주호영 부의장의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조영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부의장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신데 이 선택에 대해서는 평소에 조영 부의장답지 못한 선택을 하고 계시다 생각을 합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일단은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신청해서 하는 거잖아요. 야당이 그 소위 얘기해서 자기들이 반대하는 법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는 사회를 보는 게 맞죠. 과거 2016년에 필리버스터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을 했을 때 저도 그때 한 7시간 넘게 한 기억이 있는데 정의화 의장께서 계속 하셨어요. 정의화 의장님도.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또 편법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 야당 부의장이 저러면 이제 그 의장이 지정하는 일인이 꼭 의장단이 아니더라도 사회를 볼 수 있게 국회법을 바꾸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더 나쁜 상황을 오지 않게 하려면 이미 그 법안 발의됐거든요. 조영 부의장이 이제는 사회를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자, 이 질문은 조혜진 의원께 드릴게요. 민주당이 연말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한법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원식 의장도 막 이 필리버스터 끝나고 어제였나요?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 개선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자, 필리버스터 개선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비정상적인 거는 필리버스터를 최장 한 달까지도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졸속으로 빨리빨리 법안 처리하기 위해서 하루로 쪼개가지고 필리버스터 취지가 완전히 없어지게 만드는 민주당이 그 비정상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는 그 의장이 그 비정상인 것이고 필리버스터는 기본적으로 얘가 합의로 됐지만 민주당 쪽의 요구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그렇게 하자고 그래놓고 여당이니까 성가시다, 귀찮다, 뭐 피곤하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기본 권리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사실상 이제 쪼개기로 하는 순간부터 이거는 형해화돼 버렸는데 그것도 그 하루도 지금 싫다는 거잖아요. 귀찮다는 거잖아요. 그것마저도 없애버리면 이거는 필리버스터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최소한의 이 저항 또 국민에게 이 법안의 문제점을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마저 봉쇄해버리고 어떻게 의회주의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의장님이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의장님이나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는 의회주의가 아니에요. 지금 국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독주국회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야당은 배제해놓고 모든 그 쟁점 현안들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 총대 메고 하고 있는 분이 의장님이고 그래 놓고는 부의장한테 야당 출신 부의장한테 같이 들러리서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의회주의가 제대로 가동이 되고 그래서 합의된 안건을 가지고 의사를 볼 때는 여든 야든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필리버스터 야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하루 쪼개가지고 그건 결국은 바로 24년 지나면 딱 자르고 바로 강행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 하루 그냥 봐주는 것 뿐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그냥
빨리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 위헌 소지가 강한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루 지나가는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야당 부의장 보고 야당이 절대 반대하고 위헌 요소가 강한 건데 그 사회 보라고 그러면 그 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도 그 불명예인데. 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해주셨는데 요 필리버스터 개선 요 부분은 홍익표 의원님 의견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뭐 개선에 대해서는 뭐 국회가 뭐 저는 알아서 할 거니까 네. 왈가불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필요하면 개선하는 건 국회 몫인데 당연히 그거는 가급적 국회 운영과 관련된 거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죠. 의장님도 그런 생각이고. 네. 근데 그러기 전에 일단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개선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주호영 부의장이 의장단으로서 일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의견을 그 우원식 의장한테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원식 의장이 생각하는 필리버스터 안 중에 하나가 이미 법안 나온 것처럼 네. 상임위원장 중에 1인이나 누구한테 의사봉을 넘기는 것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회의 진행을.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될 때는 주호영 부의장 책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회의 진행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약속과 모임이 많은 성탄 전날 밤입니다. 지금 서울시내 명동과 세종대로 등 도심권의 평균 속도는 시속 11km 내외로 정체가 무척 극심한데요. 간선도로 역시 도심과 연결되는 강변북로가 상대적으로 더 혼잡한 편입니다. 먼저 구리 방향 가양대교 부근 주춤하다가 서강대교부터 구리 시계 쪽으로 거의 전 구간 밀려 지나고요. 반대 일산 방향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 쪽 지나시는데 1시간 50분이 넘게 필요한 가운데 이 사이 동호대교 부근 3차로에선 추돌 사고도 수습 중입니다. 또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 월곡 램프 앞둔 1차로의 고장난 차 처리 길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지점 3차로 진출 차량들도 길게 늘어서 있어서 대부분의 차량들 2차로를 통해서만 지날 수 있고요. 이 때문에 뒤로 성동 분기점부터 밀리기 시작해 성산대교 북단 쪽 정체 통과에 1시간이 넘게 소요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등 주요 피고인들은 해당 법안 위헌이다라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 신청을 비롯해서 헌법 파괴 행위 자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 홍익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제 주요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신청하면 법원이 제청할지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아요. 법원이.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미 상당 부분 원인이 해소됐고 이걸 수용 의사를 고법에서 서울고법 측에서 밝히기도 했거든요. 근데 서울고법이라는 건 고법 판사회의고, 예, 예. 근데 그거를 총괄하는 이제 대법원 그러니까 측에서 이제 법원행정처 입장이죠. 위헌성 대법관들이. 여부가 없다고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엔 지금 상황에서는 예. 여기서는 더 그 법원도 그걸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핵심적인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여기서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네. 법원 내부 규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전담재판부 둘 수 있다고 했는데 법원이 선제적으로 안 하는 게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법안이 통과될 즈음 되니까 이제 법원이 움직인 건데 지금 딱 그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그 법원은 임의 배정해서 그거를 이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겠다는 거고 지금 그 민주당 안에서는 법관회의를 통해서 그 구성하자 이 차이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것 자체도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예. 법원 내부에서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법관 구성이나 이런 걸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비정상가 제가 보건데 네. 뭐 밖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 마음대로 자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법원 내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리어 민주당 입장에서도 불편한 거는 뭐 걱정스러운 부분은 저는 도리어 걱정돼요. 임의 배당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예.
자, 조혜진 의원님. 예. 일단 뭐 여러 언론에서 지적하는 거는 무작위 배당 원칙은 어쨌든 지켜지지 않는다. 그게 너무 좀 큰 요소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법원이 이거 뭐 어차피 뭐 법원 판사 회의가 됐건 어떻게 됐건 법원 이내에서 하니까 괜찮다 그러고 이걸 진행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법원의 역사에 흑역사로 남을 그런 굴복 항복 백기투항. 법원의 치욕적 역사다? 예. 왜냐하면은 그 여전히 이 법은 위헌입니다. 제가 볼 때. 위헌의 그 본질은 무슨 절차적인 거, 기술적인 거 이런 걸 좀 바꾸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재판의 본질인 그 제로 베이스에서 공백 상태에서 이 재판을 진행하는 거냐 아니면은 어떤 그 목적을 두고서 그의 목적에 부합하는 재판부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네. 다르게 말하면 그 정치권이 원하는 결론에 맞추어서 별도 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결론대로 재판하게 만드느냐 이 차이거든요. 예. 그거는 이 사건이 아니라도 평소에 법원이 늘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그 무작위 배당 그 재판부를 딱 예를 들면 그 고법 같은 경우는 1부에서 형사 14부까지인가요? 만들어 놓고 사건 걸리는 대로 그냥 처음에 그 들어오면 1부, 그다음에 2부. 그래서 쇼핑을 못하게 저쪽 재판부가 한 14부가 나한테는 가까운데 뭐 피해자라든지 당사자라든지 뭐 변호인이 가까운데 저쪽에 좀 받으면 내가 유리할 텐데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딱 걸린 대로 내가 세 번째 걸리면 무조건 세 번째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공정성의 기본 담보고 공정성이 담보돼야 또 성복이 되는 것이고 성복이 돼야 법의 권위가 사는 것이고 그거 안 되면 법원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그걸 생명으로 생각하고 또 당사자들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그 무작위 배당을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왔는데 그래서 네. 대법원이 예교하고 민주당의 법안이 본질적으로 다른 게 그겁니다. 민주당은 전담재판부를 별도로 만들겠다는 거고 두 개든 뭐 몇 개든 이렇게 별도로 만들겠다는 거고 대법원은 기존에 14개 재판부에다가 한 두세 개 더 만들어가지고 16개나 17개로 만들되 그 사건 배당은 그냥 무작위로 돌리는 겁니다. 그 딱 걸리면은 거기를 전담재판부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만드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딱 배당을 하되 배당된 그 재판부를 큰 지정을 차이가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정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그 선입견이 그 작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말로 복불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저기 뽑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가지고 네. 그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해서 다른 재판을 안 하게 빨리 신속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요 내란 재판만 그 하도록 만드는 지정을 하는 것이고 민주당 법안은 별도로 새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데는 그 목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 점에서 완전히 다른 것이고 그래서 여전히 위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모를 리가 없는데 이거를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정치 권력에 이제 굴복하는 아주 두고 남을 이제 그 흑역사가 되는 것이고 네. 이제부터는 그 뒤에도 다른 사건에도 만약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뭐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데 뭐 좀 법원이 좀 뭐 우리 새로 집권한 당이 국민의힘 집권했다고 그랬을 때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그럼 대통령 전담 재판부 따로 만들어 해서 여러 절차 해가지고 만들면은 네. 이제 계속 법원은 그렇게 해야 돼 이제는. 네. 자, 조금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약간 예. 보완을 좀 해주시죠. 홍익표 의원님이.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법관회의로 우리 민주당의 안을 만들었잖아요. 네. 법관회의의 그 구성이나 지금까지의 그 결정 사항들을 보면 그렇게 민주당이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 분위기가 사실은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 안이 어쩌면 잘못하면 제가 걱정을 많이 해요. 민주당 안이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이 법원 측에서는 만약에 이 안이 통과가 되면 네. 내부에서 구성을 할 때 자신들이 생각하는 소위 그 무작위성이라는 그 원칙을 최대한 그 고려한 법관회의의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방식을 갖고 더 이상 대법원 사법부에서 위헌성을 제청을 수용하고 제청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 더군다나 이것은 그 대법원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에 가서 거기서 결론을 얻으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게 대법원의 분위기하고 문화입니다. 네. 자, 이번엔 통일교특검 짚어봅니다. 민주당이 전격 수용했지만 세부 사안 들어가면 녹록치 않습니다. 핵심은 특검 추천 누가 할지 그리고 수사 대상 어디까지 할지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일단 특검 추천 관련해서
여야는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과연 특검 의지 있냐고 서로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추천 이게 말이 되냐 그 야당을 비판하고 있고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이런 데서는 민주당 셀프 추천 이게 말이 되냐 이러고 있는데 이 추천 문제는 먼저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좀 조율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국회가 하면 안 되겠죠. 국회는 네. 지금 저 여야는 다 둘 다 걸려 있고요. 예, 제1당, 2당은. 그다음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이후라도 개연성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의 경우라도 그런 측면에서 제3자가 저는 합당하다. 예, 그래서 뭐 그 법원이나 예. 또는 그 대한변협이라든지 지금까지 과거에도 많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법원 뭐 또 대한변협, 네. 헌법재판소장 이렇게 추천하는 3인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네.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의 수사 대상은 민주당 그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관련된 2018년과 2020년 사이.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 관련돼 있는 2021년과 2022년 이 사이에 문제가 서로 걸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둘 네. 다를 수사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제3자 추천을 받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저번엔 그런 방식으로 정리가 될 거로 생각해요.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지금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통일교와 관련된 정치인 로비, 저 불법 자금 수수 이런 거가 대상이고 민중기 특검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여기까지 할 판을 벌릴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1차적으로 공수처나 네. 그 국수본의 수사를 본 다음에 만약 미진하면 국민들이 여론이 만들어졌을 때 다시 이거에 대한 별도의 특검을 그때 가서 요구하는 게 맞지. 이거 뒤섞어 버리면 통일교 특검 자체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거는 분리해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혜진님. 민주당은 지금 종합특검도 하려고 그러는데 종합특검에는 민중기 특검이 특검을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수사 대상에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자 그러면 민중기 특검은 수사도 하고 수사도 받고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아마 못 받아들일 것 같은데 여튼 수사 대상은 어느 정도로 한정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민주당 논리가 전혀 안 맞죠. 예를 들면 지금 공수처장 있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장이 지금 직무유기죄로 수사받으면서 자기가 지금 그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논리로 민중기 특검 수사를 빼야 된다는 거는 안 맞고 그 민주당이 새 특검을 지금 거의 한 6개월간 가동을 했는데 네. 그 새 특검이 다 그 별건 수사를 하게 만들었잖아요. 법적으로 아예. 네. 그래가지고 본권에서 제대로 못 잡아내니까 별건 가지고 기소를 하고 그래가지고 성과를 냈다고 자랑하고 이렇게 만드는 상황이잖아요. 민중기 특검의 이 사건 은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본건에 가까운 겁니다. 별건도 그렇게 다 법적으로 허용해주고 사건의 절반 이상을 갖다 기소를 별건으로 해줘놓고 이거는 관계없는 거니까 네. 따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안 맞죠.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에 해왔던 거는 안 맞고 이건 이번에 특검에 같이 넣어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주제를 바꿔볼게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국토위 소속 당시에 대한항공 소유 호텔에 숙박권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또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김 원내대표 며느리와 손자가 대한항공 이용할 때 해외 출국할 때 편의 제공받았다 이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인했는데 일단 호텔 숙박권 쓴 거 본인이 쓴 거는 이제 사실상 인정을 했고요. 자, 이런 게 있었고 그전에 쿠팡 대표 사실 국회가 집중적으로 지금 감시하고 있는 기업인데 쿠팡 대표와 식사한 건 불과 몇 달 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호텔 숙박권 이거를 금액에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홍익표 의원님. 일단은 이제 만약에 이제 국토교통위 소속이었다면 네. 직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산하기관이잖아요. 네네. 거기다 현안도 있었잖아요. 예. 네. 그 이제 칼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제 합병 문제 등등 있고 합병 있었고 마일리지 있었고. 마일리지 있고 예. 그 등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법적으로 따져보면 네. 직무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이 문제가 생깁니다. 법적으로. 그다음에 직무 연관성이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이제 뭐 무슨
뭐 무슨 뭐 문체위라든지 뭐 이런 다른 전혀 현안 사안이 관련이 없는 상임위 국회의원일 경우에는 정치인일 경우에는 그 경우 이제 김영란법 청탁방지법에 따라서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기준이 되겠죠. 이거는 뭐 그 이미 고발도 한 것 같아요. 야당 쪽에서는. 김병기 의원도 부적절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부적절했다고 정리를 했고 특히 뭐 일반 숙소도 아니고 또 하필 또 이제 국민 정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칸 호텔 일반 룸이었으면 또 좀 덜했을 텐데 하필 그게 또 스위트룸이다 보니까 스위트룸이라는 이 이름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이 있죠. 거부감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1당의 원내대표시고 또 지금 이 끌고 가는 지도자인데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아마 또 이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의외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별로 얘기하지 않는 걸 봐선 뭐가 다 국토위가 비슷하게 뭐가 연결돼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특히 집권여당 민주당 의원들은 뭐 원내대표든 원내대표가 아니든 다른 모든 의원들도 좀 더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좀 주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자, 조혜진 의원님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괜찮죠?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야 돼서 자, 요거는 짧게 한 말씀으로만 대답해 주세요. 어제 하루 꼬박 이어진 24시간 필리버스터.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뭐 여당의 독주를 비판하는 데는 좀 성공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문제는 당내 어떤 통합 리더십 이거하고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 아니에요? 이건 솔직히. 그거는 좀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최근에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관해서 뭐 안팎에서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는데 어제 24시간 필리버스터는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뭐 헌정 사상 또 뭐 보니까 뭐 전 세계에서도 뭐 남미 어디 나라인가 뭐 24시간 18분이 최고였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게 해서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리버스터 제도가 형해화되고 하루 쪼개기로 해놓으니까 사실 뭐 국민의 관심도 끄기 어려웠는데 당 대표가 24시간 꼬박 함으로써 오히려 그냥 그 전에 한 일주일 하던 것보다도 여론의 주목도는 훨씬 더 높였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나름의 결기를 보여줬다. 당 대표로서 결기를 보여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이후에 좀 얼마 전에 며칠 전부터 장 대표가 이제부터 좀 변화를 모색하겠다, 새롭게 가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노선의 어떤 그 당 쇄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중도 외연 확장 이쪽으로 가겠다는 메시지로 다들 받아들이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이어질 때 본인의 리더십이 좀 더 튼튼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남 방문도 또 한다 그러는데 매달 호남 방문하겠다 어떤 그 일환인데 지금 사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여 문제 이런 거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모양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가운데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이 당신과 민심 비율을 7대3으로 결정해서 지도부에 권고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보다는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일단 7대3 권고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현역에 도전하는 입장인데 그 일반적인 평가는 7대3으로 되면은 현역들이 조금 더 어렵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하다 이런 평가를 하니까 제 개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중도층을 흡수해야 되는 당 입장의 그런 견지에서 보면 이게 올바른 결정이에요. 두 가지는 첫째는 5대5로 하더라도 지금 우리 당이 그동안에 상당히 좀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돼 가지고 당의 의사결정에 전당대회라든지 경선에 이런데 적극적인 참여층 일부가 사실상 결론을 좌지우지해버리지 않습니까? 전체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보다도 그게 아니라면은 그 전에는 뭐 50%를 하든 뭐 80%를 하든 민심과 당심이 거의 일치했어요. 그런데 최근부터는 그렇게 의사결정 구조가 참여의 유형이 달라져 가지고 소수 민주당도 좀 똑같지만은 소수 강경파들이
전당대회나 무슨 뭐 경선이나 이런 걸 갖다가 결정해버려 가지고 일반 당심 네. 또는 민심과 틀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민심의 비중을 더 네. 본선을 생각하더라도 더 늘려야 되는 시기인데 네. 그래서 이제 단체장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본인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러니까요. 국민 정서 또 보편적인 당원들의 이 그 눈높이 네. 또 본선의 경쟁력을 생각하면 그게 맞은데 거꾸로 가고 있어서 또 국민들이나 이 당원들이 볼 때 저것도 결국 뭐 당 내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알아서 일반 당원들의 뜻이라든지 네. 보편적인 민심을 그냥 아예 그냥 배제하고 네. 자기들끼리 하려고 하는 거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은 본선에서 그 간표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자, 홍익표 의원님 시간 한 20초 남았지만 이렇게 딱 밖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적절치 않죠. 일단 게임에 참여하려는 분이 게임 룰을 정하는 게 전체 문제고 두 번째는 당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 외부의 의견을 더 폭넓게 받아들인 게 차라리 100% 오픈 프라이머가 더 맞지 않았을까 네. 싶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장동혁 대표가 거부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아, 자, 그리고 더더군다나 국민의힘처럼 지금 당이 민심을 잘 못 얻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거를 제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7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9살 미주는 세상을 조금씩 천천히 배워가는 아이입니다. 경계성 지적장애로 또래에 비해 말과 행동이 조금 느린데요. 미주의 가족들 역시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말을 거의 못하는 중증 지적장애인 오빠와 한국어가 서툰 필리핀 출신 엄마. 그리고 지난 여름 갑자기 쓰러져 지금도 눈만 깜빡인 채 병상에 누워있는 아빠까지. 어려운 환경에 더해 경제적인 부담이 미준의 가정의 가장 큰 걱정인데요. 요양병원 침대 위. 아빠에게 매달 청구되는 100만 원이 넘는 치료비는 가족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누릅니다. 오늘도 글썽 있는 얼굴로 아빠가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미주. 9살 소녀의 작은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심 어린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기압골이 통과하고는 추위가 강도가 기존과 다릅니다. 오늘 오후 찬 공기가 확장하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또 바람도 강해졌습니다. 그간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에는 근처도 못 갈 정도로 아침 낮에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만 오늘 전조현상으로 바람이 날카로워졌고요. 내일 아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가 되겠고요. 모레는 서울 기준 영하 12도까지 떨어져서 대부분의 중부지방 영하 10에서 영하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매우 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호남 서부와 충남, 호남 서해안에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해기차에 의한 눈이라서 이 서쪽에 집중되겠습니다. 이틀 동안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 1에서 5cm의 눈 예상되고요. 호남 서해안 3에서 8, 전북 서해안 10cm, 제주 산지에도 역시 5에서 15cm, 울릉도 독도 최대 30cm 안팎의 폭설이 예보돼 있어서 각별히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 5에서 20mm, 그 밖의 지방 적은 양이 되겠습니다. 내일 서해안, 남해안 비롯한 대부분 지방에 바람이 강하게
강하게 불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의 파도 또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1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필리버스터로 맞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쿠팡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뇌부였던 어미준 김동희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한이 나흘 남은 가운데 이른바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소환 요구를 받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앞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검사 2명도 특검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해 최고치를 위협할 정도로 오르자 정부가 강력한 의지란 표현까지 쓰며 고강도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환율은 3년 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1,440원대까지 빠진 채 장을 마쳤습니다. 한미 양국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과 관련해 별도의 양자 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측 실무대표단이 내년 초 한국을 방문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해마다 연말이면 거리에서 들리는 이 종소리 기억하십니까? 겨울을 따뜻하게 하는 구세군 자선 냄비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연말을 맞아서 나눔을 주제로 얘기 나눠봅니다. 장규영 구세군 홍보부장 나오셨습니다. 장규영 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네, 맞습니다. 자, 구세군 이제 대표적인 자선단체죠, 구세군. 네. 근데 이 구세군이 알고 보면 개신교의 교파 가운데 하나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먼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교단이고요. 그래서 네네. 감리교 이제 창립자가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네네. 그분이 이제 영국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교회 다니고 싶은데 그때는 좀 남루하거나 좀 알코올 중독이 있거나 좀 세상으로부터 좀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좀 많이 차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분들을 모아놓고 거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교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처음에는 이제 교단을 만들려고 했던 거는 아니었고요. 이제 기독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어떤 사람들이든 이제 예수님 믿겠다 해가지고 결단한 사람들을 교회에 돌려보냈는데 그분들이 적응 못하고 또 거리로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이분들을 모아서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세군 교회는 교회라는 표현보다는 아미라는 표현, 군대, 군대라는
그러면 이제 군대가 옮겨 다니면서 천막을 치면서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다니면서 네.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단이 되었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네. 어떤 그 야외 어떤 어디서든지 네네. 예배를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이제 구세군이 시작이 그렇죠. 이제 됐군요. 교회가 그때 당시에는 왠지 이제 기득권들, 좀 네. 있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약간 특화된 그런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좀 덜어내자. 네. 누구든지 이제 믿을 수 있는 게 하느님의 예수님이니까. 품은 누구에게나 열려 그렇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네네. 구세군이 네. 거리에서 실천을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구세군 하면은 뭐 자선 냄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탄절엔 주로 구세군은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활동도 있을 것 같아요. 성탄절 저희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예. 교회이잖아요. 성탄절이니까 뭐 성탄절 예배 같이 함께 드리고 윌리엄 부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창립자의 네. 마음, 정신,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물론 윌리엄 부스 창립자의 가치가 있겠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성탄절에는 무엇이든지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좀 많은 것을 희생하셨고 많은 것을 내어줬던 것처럼 우리도 받은 것들이 있으니까 좀 나눠주고 네. 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네. 구세군에서는 연말이 되면 나누는 것들을 많이 실천하고 있죠.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다. 네네네. 1년 내내 실천하시는데 연말에는 더 집중된다. 네, 맞습니다. 실 것 같고요. 자, 구세군의 시작은 영국, 자선 냄비의 시작은 네. 미국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어떤 구세군이 초창기부터 지금과 비슷한 활동을 했습니까? 조금 달랐습니까?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환경이나 문화가 좀 변화하니까 네네. 그거에 따른 어떤 변화는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정신은 변함없이 저희가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선 냄비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되긴 했는데 네. 이제 혹시 미국의 어느 지역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프란시스코.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빈민들 저도 샌프란시스코 조금 아는데.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튼 이야기만- 제가 이야기만- 언론인 네, 연수를 네네네네. 그 근처에 있는 대학에서 해서 네. 그쪽에 이제 빈민들이 있고 예. 근데 재난당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한 사관님이 계셨어요. 구세군 그렇군요. 사관님이. 근데 이분이 예전에 그 이전에 젊을 때에 영국의 리버풀 항구에서 네네. 자기가 이제 솥단지를 걸어놓고 동전을 모아서 가난한 선원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모았던 활동들이 기억이 나서 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좀 요거를 같이 접목해서 다시 응용해서 좀 해봐야 되겠다. 산바리를 걸고 거기에 솥단지를 걸어서 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좀 돕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주셨고 또 네. 그래서 이제 뭐 가지고 있는 돈은 없었지만 그렇게 모아진 돈을 가지고 재원을 가지고 또 이웃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했던 것이 이제 자선 냄비의 시발점이 되었죠. 네. 네. 0830님이 네. 자선 냄비가 보이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금액이 적어도 괜찮겠죠? 10원도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네. 자, 네. 0830님 금액이 적어도 괜찮다고 네, 우리 괜찮습니다. 장규영 홍보부장님이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구세군 하면은 종소리, 네. 붉은색 냄비, 제복 네네. 차림의 사관들, 네네. 뭐 이런 모습들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데 네네. 오랜 이제 연원을 가졌다는데 요런 것들에 각각의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붉은색 하면 네. 왠지 좀 따뜻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뭐 네네. 우리가 하트만 생각하더라도 네네. 노란색 하트는 좀 이상할 것 같고 이제 빨간색 하트가 우리를 좀 따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색깔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저희 자선 냄비도 빨간색입니다. 여기에 보면 따뜻함 그리고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네네. 추운 겨울 거리에서 이제 그 뜨거운 음식을 끓이는 냄비처럼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좀 끓여내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뜨거운 있고. 음식을 끓이는 냄비처럼 그 네.
온정과 사랑을 네, 맞습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주자. 네, 그거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아주 따뜻한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97년째 이렇게 이어오는데 네. 현장에서 보게 되면 거리에서 보게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고 격려해주고 계시고 또 응원해주고 계시고 정말 그렇게 모아진 귀한 성금들이 귀하게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어서 저희는 매년 감동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뭐 저희가 이제 제복을 입고 있지만 이 제복은 저희가 군복이라고 하거든요. 예. 구세군 사관이면 이걸 입고서 강단에도 서서 설교도 하고 또 이웃들을 만날 때도 이렇게 입고 다니고 네. 또 뭐 작업복처럼 많은 부분 또 그 구세군 자선 냄비가 있는 곳에는 봉사자 아니면 구세군 사관들이 있는데 네, 저희가 네. 이제 제가 오늘 군무를 안 쓰고 왔는데 군무를 또 써서 또 신뢰성을 저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봉사를 하시는 분이 거기 그 군대 중심이 되시는 분들이 구세군 사관이고 네네네. 구세군 사관들만으로는 그 일을 다 하기가 어렵기 맞습니다. 때문에 많은 봉사자들이 있는데 네네, 전국적으로 봉사자들이 많습니까? 매년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예. 이제 봉사에 참여를 하는데 그 중에는 이제 그래요. 구세군 교회 교인들이 또 많이 참여를 하고 교인들이 계시고 주로 많이 참여하시고. 네. 네. 그리고 뭐 나도 참여하겠다. 일반 참여자도 일반 있고. 참여자도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그거 참여하려면 네. 어디 구세군 예.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로 통해서 들어가면? 언제든지 예. 신청하실 수 있고요. 예.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예. 전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그 자원봉사자 하면 자선 냄비 요 기간에만 모집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아시다시피 저희가 365일 이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뭐 그런 현장에 예. 같이 참여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구호 활동, 뭐 기부 맞습니다. 1년 360일 가능하다. 맞습니다. 예, 네. 그게 홈페이지 통해서 해도 되고 거기 있는 전화번호로 네, 연락해도 맞습니다. 되고. 네. 그렇군요. 자, 연말에만 가능한 게 아니다. 네. 이것은 1년 365일 구세군 모금 활동, 네네네. 봉사 활동 네. 가능하다. 자, 지금 문자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8407님이 불교 신자입니다. 네. 하지만 구세군 냄비 보이면 넣고 싶어지더라고요. 느낌표 3개 다음에 그냥 마음이 따뜻해져요. 얼마 전에 네. 지난주 토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태고종 총무 원장님께서 오셔서 저희 전달식을 좀 했습니다. 기부금 네. 전달식을. 그러셨어요. 저희가 종교색을 가지고 있으면 기부 활동에 대단한 제한이 있겠지요. 근데 어려운 이웃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없는 사람이 있든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든지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네. 차별 없는 도움 또 차별 없는 기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불교 신자셔도 따뜻한 네. 마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여전히 저희와 동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네. 예를 들어서 옛날 얘기 하나 하고 지금 얘기로 넘어올게요. 네네네. 구세군이 대한민국 1호 공익법인이다. 네네.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면 구세군 활동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190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로 117년이 됐어요. 예. 구세군 자선 냄비는 1928년부터 시작이 돼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97년째 네, 저희가 맞이하고 97년, 있고 이제 100년을 앞두고 3년 있군요. 후에는 이제 100년을 맞게 되죠. 그래서 네. 자선 냄비 공익법인 제가 준비하면서 공익법인이 뭔가 저도 잘 몰라서 한번 예. 찾아봤는데 예.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법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으로 이익을 주는 그런 법인으로서 인정을 네. 받았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세군이 1908년에 시작이 됐고 네. 공익법인은 1924년 그리고 자선 냄비가 시작된 게 1928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네. 다시 되짚어 보면 1924년과 1928년은 한 4, 5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네네. 자선 냄비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구세군은 이미 공익적인 활동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그런
법인 1호의 그런 그래요.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0년을 눈앞에 네. 둔 건데요. 아까 뭐 3만 4만 명 봉사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오프라인으로 전국에 한 몇 군데 정도 그 자선 냄비 활동이에요. 저희가 지금 300군데 그러니까 그래요? 오늘이 이제 제일 피크인 날이거든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이브이고 우리는 주로 뭐 네. 명동 이런 데 생각하는데 네, 명동, 광화문. 예. 네, 맞습니다. 명동, 광화문, 지하철역 뭐 음. 좀 소도시로 가면 도심지, 뭐 번화가 이런 네. 데 있고 좀 색다른 거는 시골에 아주 많지 않은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곳. 그러니까 그곳의 읍내. 네, 읍내, 뭐 시골 장터 이런 곳에서도 네. 자선 냄비의 종은 여전히 울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 자선 냄비의 종소리에 이끌려서 또 동참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네. 저기 부장님 그리고 네. 이제 어쨌든 전국 300여 군데에서 3, 4만 명의 봉사자들과 네. 구세군 사관들이 이제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걸 하는데 1년 365일 기부 모금 활동 가능하다고 했고 네네네. 자 기부를 하는 방식이 우리는 냄비에다 돈 넣는 걸 알고 있는데 뭐 계좌이체라든지 여러 방식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자선 냄비가 있는 곳에 오셔서 기부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시고 예. 많이 보았던 장면이실 거예요. 근데 네. 시대가 변화하면서 점차 각자의 호주머니에는 지갑에는 네. 현금보다는 카드 혹은 뭐 이제 핸드폰으로 대체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네.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점차 줄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모금 방법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화 모금이라든가 QR 모금이라든가 신용카드로 이제 현장에서 모금을 할 수 있다든가. 네. 근데 올해는 저희가 좀 변화를 주었던 게 뭐냐면 네. 원터치 스마트 기부 시스템이라고 해서 원터치 스마트 기부? NFC로 빠르면 14초 안에 기부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개발을 해서 근거리 지금 이동 통신망 이용해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NFC를 이용한 걸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NFC 자선 냄비 앞에 가면 네. 이만한 네모난 판이 있는데 그 판 안에 저희가 NFC 칩을 내장해서 NFC를 활용해 보셨던 분들은 누구든지 편하게 스마트폰만 갖다 대면 뭐 앱이나 어떤 로그인 없이 그냥 화면이 뜨게 되고 거기서 원하는 금액만큼 설정을 하셔서 기부하시면 그래요. 그게 기부가 되고 또 기부금 영수증까지 저희가 등록이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요. 뭐 우리가 바로 그 냄비에 넣는 거 말고도 네네네. 뭐 계좌이체라든지 카드 네네. 결제라든지 뭐 쭉 네네네. 되다가 NFC 기반한 네, 그런 맞습니다. 그 기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자 구세군 홈페이지 보니까 지난해 모금액 227억 원, 네네네. 사업비 227억 원. 네. 자, 다 쓰셨다는 건데 비슷한 질문을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께서 해주셨어요. 5929님이 제가 이제 용처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용케 네네네. 이 순서를 맞추셨어요. 네. 용처를 물어보는 질문을 5929님이 하시는데 네네네. 당신들이 계셔서 삶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금액은 국내에서만 쓰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불우 이웃에게도 전달됩니까? 이거는 다른 저희가 이제 그 5대 영역 7대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해외 사업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 갈 수 있는 재원은 못 돼서 그래도 비율적으로 보면 국내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해외 요즘에 뭐 여러 군데에서 재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곳에 저희가 또 가게 되고 구세군이 전 세계 134개국의 구세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해외에 있는 그곳에 있는 구세군 그 군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군국과 협력을 하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가장 크게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측건데 네네네. 말씀하신 재난 지역이나 빈곤 지역 이런 데 위주로 가지 네네네.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국내에 비중이 많긴 하지만 해외에도 하고 네네. 재난 지역이나 빈곤 지역에는 해외에도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네네네. 해주셨고요. 네. 자, 대한민국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비롯한 여러 자선단체들이 네네네네. 있습니다. 네네. 자, 다른 단체들하고 비교했을 때 네네네. 구세군이 어떤 보여주고 있는 어떤 사회 공헌 방식에서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 모든 구호단체들
라든지 기부단체는 대부분 다 이런 방식으로 쓰여진다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특별하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네네. 있다면 첫 번째는 선 조치한 다음에 후 보고가 원칙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보고하고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분이 이렇게 어렵다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이분은 너무 고통이 더 가중이 되겠죠. 도와주는 네. 일은 네. 시간이 돈이다. 그렇죠. 예. 먼저 도와드리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도왔습니다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전국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네. 뭐 전 세계 134개국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한 200여 개 교회 그리고 106개 정도 되는 사회복지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서 네. 저희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교회가 하나의 조직처럼 이렇게 신속하게 바로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차별 없는 나눔이 저희의 이제 가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구세군 창립 정신이자 117년 동안 저희가 지켜온 핵심 가치가 차별 없는 나눔이다. 네, 종교나 인종이나 뭐 성별, 나이 어떤 그런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발벗고 나서서 먼저 도와드리고 후속 조치까지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네네. 어떻게 보니까 네네. 가장 핵심이 3번이네요. 맞습니다. 차별 없는 나눔. 네, 그죠? 너는 당신은 우리는 네네네. 기독교 위주로 지원합니다. 절대 뭐 그렇지 이건 않습니다. 아니라 이거죠.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네. 불교가 됐건 맞습니다. 네. 뭐 힌두교가 됐건 어쨌든 네네. 어려운 사람들한테 먼저 도움을 준다. 네, 그렇죠. 종교나 뭐 인종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어려운 없다. 사람이 딱 발생이 됐는데 네. 당신 종교가 뭡니까? 종교부터 막 조사를 해요. 종교, 그거는, 국적, 성별. 그건 어떤 기부 단체도 아마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자, 이거 당연한 얘기면서도 참 네네네. 중요한 얘기네요. 맞습니다. 차별 없는 네. 나눔. 자, 선조치 후보고. 자, 네. 필요한 사람에게는 즉각 조치한다. 맞습니다. 이 원칙. 네. 두 번째는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그 106개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200개 교회를 총 동원해 가지고 네네. 한다. 세 번째가 차별 없는 나눔이다. 아, 좀 제가 딱 와닿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연말연시에 이제 보면 기부금 모금 과정 보면요, 네네네. 익명의 거액 기부 뭐 네네네. 이런 네네네. 미담들 우리가 좀 회자되잖아요. 뭐 네네네. 어디였더라? 전북 전주인지 뭐 어디서는 뭐 정말 얼굴 없는 천사가 예, 많이 그 존재를 아직까지도 네네. 모르는 분도 있고요. 자, 네네. 구세군 자선 냄비 혹은 뭐 구세군 전체로 볼 때 모금 과정에서 좀 기억나는 사례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얼굴 없는 천사는 고액 기부를 했던 분들만 얼굴 없는 천사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모두가 다 천사지요. 금액에 관계없이. 오셔서 모금을 하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에게 다 천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뭐 특별히 기억난다고 한 것은 올해 좀 재난이 많았습니다. 산불이라든가 수해 이런 것들이 참 많았죠. 그 중에서 네. 저희가 산청이라는 곳에 경남 산청. 곳에 예. 좀 아픔이 있는 그런 마을인 것 같아요. 산불로도 고통을 당했던 산불과 수해를 같이 겪었나요? 겪었죠. 올해? 예, 아, 그렇습니다. 경남 산청이 그랬군요. 네네. 이게 수해 때문에 저희가 가서 긴급구호로 나가서 이제 밥차를 운영하고 네. 이제 식사를 제공을 해드렸는데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지난 여름에 자기가 구세군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네. 꼭 이 자기가 받은 어떤 지원에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네. 경남 진주에 있는 어떤 저희 구세군 교회에 직접 찾아오셔서 네네. 뭐 기부 뭐 금액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5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오셔서 기부하셨고 그래요?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전달의 의사를 표현하시고 그렇게 가셨고 최근에는 영등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네. 저희가 자선 냄비를 설치하는 시간대가 대략 12시 정도 네. 설치를 하는데 그 설치하기 전에 이미 어떤 분이 한 분이 와 계셨어요. 네. 와 계셨는데 그분 그 자리에 예, 맞습니다. 설치할 자리에.
기다리고 계셨던 예, 거죠. 예. 그래서 설치하는 거 도와주시고 그러고서 이제 모금을 한 60대 전후반 되시는 분이셨는데 네네. 모금을 하시고 가셨는데 저희는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편지가 있었어요. 자기 언니가 얼마 전에 별세를 했는데 그 언니의 뜻을 따라서 유산의 일부를 다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눔합니다라는 편지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편지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좀 감동이 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한 사례를 더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작년의 일이었습니다. 작년 뭐 연말 12월 29일 한 30세 정도 되는 여성이 서울 경복궁역 자선냄비 현장을 찾아오셔서 1,500만 원을 모금을 하셨어요. 네. 그때 손편지를 이렇게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30살 생일을 맞이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1,500만 원 모금을 누가 한 거예요? 그 30세 되신 분이 그분이 여성분이 자기가 어쨌든 맡은 네네네. 구역에서 네. 그분이 이제 오셔서 그 자선냄비 모금 봉사를 한 거네요. 아니요. 모금 안에 모금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부? 네, 기부를 하신 겁니다. 기부. 네. 예. 기부해 주셔서 자기가 이렇게 기부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다. 한 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은 제가 받아온 그런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다라는 그런 이름조차 밝히지 않고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뭐 특별한 사연, 어떤 거액 기부 이런 것만 기억하기가 쉽은데요. 저는 저희 직원들에게, 저희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모든 분들이 다 천사고 소중한 기부자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네. 자, 기부하는 분은 모두 천사고 소중한 기부자다. 맞습니다. 자, 최근 나라 안팎 경제 사정 그리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그 이전처럼 좀 할까 이런 잘 모르지만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우리 부장님께서 거리 모금 때 구세군 체감하는 기부 온도랄까요? 네. 예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매년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제가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경제가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적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매년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기부 때가 오면 이제 이거 영향받지 않을까? 모금이 어떨까요?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월요일 12월 22일 기준으로 보면 저희 전체 모금액의 10%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보다는 조금 떨어진 수치인데 코로나 때 너무 이제 그 거리 간격 띄워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까 상승한 거 제가 지금 혼자서 계산했거든요. 아까 227이니까 10%면 22 넣어서 한 250억은 된 거네요, 지금. 지금 거리 모금으로는 23억 정도입니다. 이제 뭐 물품 지원이나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전체 모금의 이제 기부액을 환산한 거고요. 저희가 거리에서 모금했을 때는 22억에서 23억 정도. 코로나 이전에는 조금 그거보다 28억, 30억 이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늘어났다. 네, 지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모금액 목표는 무난히 채워질 걸로 이제 예상하시는 거네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자선 냄비 활동은 12월 며칠까지 하는 겁니까? 11월 31일까지 합니다. 31일? 네네. 몇 시까지요? 그거는 뭐 지역마다 다 다른데요. 대략 한 10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밤 늦게까지 그걸 하시는군요. 고생도 많이 하시겠네요. 봉사자 여러분들 그리고 사관 여러분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연말연시 되면 나눔에 관한 얘기 나오고 그 중심에 이제 성탄절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성탄절과 나눔 어떤 실제로 연관이 있는 겁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푼 최고의 선물,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기념하는 날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줄였는데 양식이 없어서 줄이고 있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날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네네. 배우고 있습니다.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웃사랑을 좀 실천하는 그런 것이 크리스마스고 기부고 나눔이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치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자, 연관되는 얘기일 텐데 이제 시간은 거의 다지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네. 내일부터 강추위 몰아칠 거란 얘기 들립니다. 자, 누구나 마음 따뜻한 연말 보내고 싶어 하실 텐데 근데 지금 마음에는 있는데 아직은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마음은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에 의해서 못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시고요. 네.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계좌를 통해서도 가능하시니까 네. 마음이 지금 갈팡질팡하신 분들은 이웃을 한번 더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열었을 때 네. 이웃들의 마음은 더 훈훈해지고 올겨울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머뭇하지 말고 마음을 선뜻 열어라 하는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규영 구세군 홍보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국제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포함해서 일부 일본 정부 인사들이 최근에 핵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겠죠. 구체적으로 네. 뭐라고 했습니까? 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 대체력 향상을 위해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카이 총리가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 1대1로 언론사와 인터뷰했는데요. 네.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 그리고 연립여당인 일본 유신회가 10월 달에 연립정부 구성할 때 네. 4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 발사장치 탑재 잠수함 보유를 해서 양당이 힘을 모은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사실상 핵 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얼마 전에 지금은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될 것이고 미국과 중국은 이미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네.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 의혹을 보였는데요. 특히 다카이치 대각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더욱더 이 발언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이 총리는 그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에 대해서 중국과 호혜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편 이 다카이 총리가 지난달에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일본이 이런 얘기 나오면서 중국이 반발했고 결국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은 이른바 비핵화 3원칙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핵 추진 잠수함은 비핵화 3원칙에 해당되지는 않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 비핵화 3원칙은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핵을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 않는다라고 원칙을 밝힌 건데요. 원칙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 그 자체는 비핵화 3원칙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료를 네, 맞아요. 쓰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일본 내에서 분위기가 이 원칙을 바꾸려는 쪽으로 그래요? 움직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핵 추진 잠수함은 그 동력원으로 원자력을 쓰는 것이고요. 핵무기를 실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3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데 네. 특히 이제 일본 원자력법에도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핵추진 잠수함은 기술적으로 이 네. 원칙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논리입니다. 근데 유독 이 시점에 네. 다카이치 총리가
핵 추진 잠수함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지난달에 국회에서 답변하면서 네. 비핵화 3원칙을 유지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카이 총리가 지금은 답변할 단계가 아닙니다라면서 확답을 피했습니다. 네. 결국은 50년간 지켰었던 일본의 비핵화 3원칙을 수정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서 고이즈미 방위상이 말한 것처럼 한국을 포함해서 주변국들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일본도 일단은 가져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일단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 있는데 일본이 만약에 비핵화 3원칙 원칙을 지키게 되면 핵무기를 들여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사시에 미국의 핵무기가 일본에 들어오려면 앞에 말씀드렸던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라는 이 약속 중에서 네. 반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리다 보니까 일본도 핵잠수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제 동력원으로 핵을 쓰는 것이지만 어쨌든 지금은 핵 잠수함 도입을 넘어서서 비핵화 3원칙 원칙을 수정하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드디어 일본을 앞섰습니다. 네. 어떤 점이냐? 지난해 1인당 국내 총생산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데 네. 이 격차가 좀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추세인가요? 네. 순위가 좀 더 많이 벌어지게 된 그래요? 건데 작년에 우리나라 GDP가 일본을 앞서면서 한국과 일본 간의 격차가 더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인데요. 지난해 미국 달러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일본의 1인당 GDP가 33,785달러 네. 돈으로 5,009만 원인데요. 전년보다 4.3% 줄었습니다. 그래서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순위가 전년도에서 22에서 24위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작년에 1인당 GDP가 36,239달러로 5,373만 원, 일본보다 더 많아졌고요. 네. 전년보다도 1.6% 증가하면서 OECD 회원국 중에서 21위로 순위 변동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변동이 없었는데 일본은 순위가 더 떨어지게 된 그러네요. 건데요.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1인당 GDP 차이가 전년에 445달러에서 지난해 2,454달러로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 언론들도 한국은 물론이고 스페인, 슬로바니아에도 밀렸다라면서 자조적인 평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일본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1인당 GDP가 이렇게 계속 떨어진 이유가 저출산 고령화 거기에다가 만성적인 저성장에 엔화 약세가 겹치면서 이렇게 순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일본은행이 얼마 전에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했음에 불구하고 네. 추가 긴축 신호가 약하다는 평가가 나면서 엔달러 환율이 157엔에서 190엔대까지 재집하면서 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 매체가요. 미국의 서방 주요 동맹국 대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그 결과를 보니까 그 동맹국 국민들의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부정적 영향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신 집권하고 나서 네. 전 세계에 있는 8개 전쟁을 휴전 이끌어냈다. 평화가 찾아왔다. 네, 그 자신은 피스메이커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서방 주요 동맹국들 국민들은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로 보는 것 같습니다. 분쟁 유발자다. 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보는 건데요. 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성인 포함해서 2,000명 이상 1,500여 명 대상으로 네. 폴리티코 그리고 여론조사업체인 퍼블릭 퍼스트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국민 중에서 상당수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요.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라고 이렇게 동맹국들 압박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역시 그 전쟁 당사국을 존중하지 않는 너무 러시아 편만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주요 7개국에 포함된 이 4개 국가 응답자들 중에서 과반이 미국이 다른 나라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특히 캐나다 국민들이 63%가 그렇다고 말해서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미국이 부정적이라는 존재하는 응답이 각각 40% 나왔고요. 네. 긍정적으로 보는 대답은 29%, 34%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캐나다 국민들이 기분 나쁜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왜냐하면은 특히 그 트리도 총리가 당시 총리였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총리가 아니라 주지사 이렇게 불렀었고요. 그리고 그랬군요.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들어오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해서 캐나다 국민들의 자존심을 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좋지가 않고요. 반면에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 시작할 때 네. 처음으로 협상을 체결하면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위치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동맹국을 지원하는지 압박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4개 국가 국민들 응답자 모두가 압박이 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지원한다고 대답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또 미국 국민들은 다르게 생각했는데요. 미국 국민들은 응답자 49%가 미국이 동맹국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국제사회에 긍정 역할을 한다는 대답도 52% 나와서 미국 국민들을 보는 미국 그리고 동맹국 보는 미국은 좀 달랐습니다. 달랐다. 네. 자, 이건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일명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운영 방식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기존에 추첨해서 고임금 근로자를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바꿨죠? 네, 맞습니다. 네. 추첨제에서 이제 고임금 근로자 우선 선발로 규칙이 변경이 된 건데요. 네. 미 국토안보부는 이번 규정은 비자 수혜자를 무작위로 뽑던 추첨제를 폐지하고 숙련도 그리고 네. 임금수준이 높은 신청자에게 좀 더 가중치를 부여하는 선발 방식으로 바뀌는 거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H-1B 비자, 이게 이제 전문직 비자라고 하는데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분야에서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인데 연간 6만 5천 건이 발급이 되는데요. 신청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과도 같은 맥락을 하는 건데요. 네. 비자 요건으로 건당 10만 달러 추가 비용을 고용주에게 부과하도록 한 트럼프 대통령 포고를 발표되면서 네. 이제 많은 돈을 낼 거니까 이왕이면은 임금을 많이 이제 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뽑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 비자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비자가 있긴 합니다만 투자 이민 같은 100만 달러 되면은 그 비자 바로 주기도 하는데요. 일단 전문가 비자 규정이 강화가 되면 기업들이 H-1 비자 이 후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데요. 이 기업들 이런 비자를 가장 많이 후원하는 기업이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인데 그래서 이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가능하면은 미국 떠나지 말고 그냥 미국에 머무는 것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혹시 나갔다가 네. 못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오늘 최윤주 캐스터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네. 마지막 소식은 제 입으로 한 말씀 전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중국 하이난성 전역이 무관세 특구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본토 대비 큰 가격 차이 때문에 각종 할인 혜택까지 더해져서 하이난이 금쇼핑 성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본 지구촌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베프의 범죄 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 알아봅니다. 지난주 대만 타이페이 도심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명 사망, 11명 부상, 용의자도 사망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저는 19일 날 네. 타이베이 중산역 이게 바깥에서부터 그 앞에서 연막탄을 터뜨리고 네. 그 다음에 시민들을 향해서 흉기를 휘둘러고 그냥 그 백화점으로 난입해서 흉기를 휘둘러 갖고 지금 본인 포함 4명 사망, 11명 부상입니다. 사실 이 범인의 이름은 장원이라고 하는데요. 27살이고요. 오늘 오다 보니까 그 범인의 부모가
현장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그거까지도 나왔더라고요. 그 범행 현장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에 대해서 뭐 어쨌든 그 마스크 쓰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사실 이런 이제 본인은 이제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뛰어내려서 사망한 걸로 알려졌는데 네. 대만 그 당국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 지금 추력을 하고 있는데 잘 얘기하지 않는 거 보니까 아주 모호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얘기 보니까 사건 이전에 방화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언뜻 2년 전 우리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인가요? 그게 떠오르는데 약간 유사점이 있나요? 예, 당시의 범인 최원종인데 네. 유사한 것은 학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이런 경우를 외로운 늑대형 테러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사이버상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이 혼자 범죄적 각성을 한 후에 많은 어떤 범죄 계획을 하고 네. 혼자 범행을 준비해서 혼자 공격하는 그리고 유사한 것은 1차 범행과 2차 범행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서현 사건도 뭐 기억하시기 싫으시겠지만은 1차 차량을 가지고 그다음에 2차로 네. 이 흉기로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대만 같은 경우도 연막탄이라든가 그 전에 뭐 어떤 화염병 비슷한 걸로 방어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범행을 했던 걸로 여겨지는데 네. 사실은 이런 거를 실제로는 이제 그 저희들이 하는 전문 용어로는 매스 킬링, 그러니까 뭐 스프리 머더 이런 그러니까 대중을 대상으로 한 집단 살인 범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프리라고 하는 건 이제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걷고 이동하면서 범행 현장을 이제 옮겨 다니면서 하는 걸 그런 옮겨 다니면서 다수의 공격 행위를 하는 걸 스프리 머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프리머요? 예, 스프리 머더. 이게 퍼져 있는 거죠.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퍼져 갖고 공격을 시점에서 훅 나가서 하는 그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네. 전형적인 1인 테러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자, 이게 과연 동기가 뭐였을까? 이게 지금 불분명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우리가 한때 묻지마 범죄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상 동기 범죄다 이런 말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바꾼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묻지마 범죄는 이게 그냥 일종의 그 범죄자한테 일종의 면죄부 같은 걸 주기도 하고 모르는 거라는 거잖아요. 동기를. 그거는 수사 당국으로서 되게 무책임한 건가요? 그렇죠.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에서 이걸 묻지 마라고 하는 건 이상하죠.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도 작년에 이건 이상 동기 범죄로 정의를 하겠습니다라고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배포를 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생각이 만약에 그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경찰서장한테 저 이거 동기가 뭡니까? 묻지 마.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되게 건방져 보이죠.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게 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공무원이고 국가의 치안 당국인 건데 묻지 마합니다라고 하면 그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 하냐면 동기를 알 수 없지만 또 무차별이라는 거 들어가 있습니다. 무차별. 그러니까 대상을 무차별로. 근데 뭐 그러면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무차별은 누구나 공격 당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사실은 치안 당국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였는데 예전에 그냥 여러 가지 그냥 관용례로 쓴 거를 지금은 이상 동기 범죄이면서 그 동기를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좀 더 저기 그 공익적인 그러니까 그 어떤 측면에서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범죄자가 어떤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마구 이제 범행을 했을 때 묻지마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걸 좀 더 수사당국 입장에서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규명할 필요가 있는 차원에서 이제 이름을 이상동기 범죄로 명칭을 바꿨다. 그렇다면 이제 흉기 난동 이런 범죄에 있어서도 뭐 모든 범죄가 그렇지만 동기를 밝혀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동기를 밝혀내야지 예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최원종 같은 경우가 사실은 여기 어떤 구구 사이트에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초기에 어떤 극단적 정치적인 그것이 문제였는지 찾아내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장원 같은 경우에 대만의 치안 당국이지만은 뭐 계층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빈곤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뭐 혐오 범죄 이런 걸 찾아내서
대응책을 그래도 마련할 수 있는데 네. 그러려고 동기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뭐 소현영 흉기난동 최원종 얘기하셨는데 그 사건 당시 이제 용의자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범행 동기라든지 아니면 뭐 재판 범행 동기 밝혀졌는지 혹은 재판 좀 진행됐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그냥 결론은 그냥 그 동기가 아니라 그냥 결과로서 처벌을 받았는데 처벌을 이제 받고 있는 중이죠. 근데 문제는 이 범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기관이 추적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처벌을 받았는데 그 처벌받은 사람한테 그 수용 중에 그걸 물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자는 대답할 의무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뭐 다른 유사 범죄 방지 차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범죄는 일정 기간 동안 조사 연구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나 수용기관에서 반드시 동기를 찾도록 법제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수용기관에 들어가면 딱 끝나는 겁니다. 와, 더 이상 안 물어봐요. 예, 안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류의 범죄가 굉장히 많아지고 근데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수용 생활을 시작하면 못지 않는 어떤 그 취지는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걸로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처벌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의도를 했건 그게 그때부터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제 어떻게 우리는 규정 짓고 규정이 있는 있는 거네요. 거죠. 우리는 법 집행 중심주의고, 그러니까 서구 사회는 사회적 행위 중심, 그러니까 동기 행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기를 찾아서 예방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대부분 응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일종의 복수를 하는 형태로 행형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법 그러니까 어떤 이런 행형에도 한 단계 더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는 거죠. 그래요. 자, 이번 타이베이 사건의 경우에 용의자 이제 5층인가 어디서 뛰어내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범행 동기라든지 이런 거 타이완 같은 경우도 좀 밝혀내나요? 밝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는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에 무차별 살인이 기록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그 미리 와서 답사한 정황도 확인되고 있고 아파트를 임차했고 이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휘발유병, 연막탄 이런 걸 하면서 이걸 그 주요 동기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게 공범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범죄자를 부추긴 고문시킨 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뒤에 누가 있어서 이런 범죄자를 하나 둘씩 계속 하면 사실은 이들 범죄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배후 세력을 잡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않습니까? 되면 이거는 엄청난 일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상황을 타이베이 당국에서는 추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단독 범행이라는 어떤 증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걸 밝혀내야 한다. 그래서 동기도 더 치밀하게 추적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프로파일러님 말씀이시고요.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개인적인 이제 범행 동기에 있어서 범죄를 촉발시킨 직접적인 어떤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봐가지고 사회적 고립이라든지 경제적 빈곤이라든지 이런 요소들도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일종의 소외 문제이기도 한데 고립과 빈곤이 범죄로 이어지는 어떤 잠재적 요소라는 데는 프로파일러님은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잠재적 요소라는 건 동의를 하는데 그걸 강조하면은 그 범인이 남 탓을 하게 되죠. 아, 그래요. 이게 두 개의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분명히 모든 범죄에는 이유가 있겠죠. 사회적 이유도 있겠고 어떤 그게 계층적인 이유도 있겠고 그걸 강조하다 보면은 그 범인한테 내 책임이 아니네. 면죄부.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게 산 사람들은 다 범죄를 저질러?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본말이 전도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사회적 동기도 중요한데 개인적 인도 찾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의의 관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2년 전 떠올려 보면 우리나라에서 여러 건의 모방 범죄 예고 인터넷에 막 이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대만도 비슷하다고 해요. 유사 범행 예고하는 글이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방 범죄는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이게 영어로 스티뮬레이션입니다. 공명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형태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제한, 범죄 억제 효과가 툭 열려버립니다. 범죄 억제 효과를 터뜨리고 오픈을 하고 그걸 자극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조선 사건, 신림동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게 서현역 사건으로. 서현역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거는 이게 자극 효과. 그래서 언론이 보도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경찰도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선정적 보도 이런 것들 자제하고 드라이하게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자, 원인 분석이나 대응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범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 기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 기관. 왜냐면 우리는 이런 범죄 분석 센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정책 연구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치안 정책이고 이 범죄의 동기를 찾는 센터 같은 데 이게 미국에는 FBI의 그 센터가 위기 대응 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한 단계 더 나가려고 하면은 이런 형태의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더 많아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오늘은 시아의 스노우맨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Don't cry, snowman.